(90년대) 이후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순환시대. 혹자들은 90년대 이후 전개되는 한국의 상황을 무슨 순환이었냐고 반문하겠지만 이 순환들은 국권의 상실과도 버금가며 국가 정체성마저 퇴색될 만큼의 재앙적 사건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이 연거푸 집권하면서 변화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999년 당시 빌더버그 회의에 나란히 참석하기도 했던 두 대통령, 3당 야합, 자녀 비리, 뇌물수수, 부정부패, 대북 송금, 여성가족부. 오늘날 이러한 수식어들이 그들의 행적을 대변해주고 있지만 이 두 인물의 집권 시기를 평가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정작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1997년 대한민국 금융위기입니다. IMF의 본질은 한국의 핵심 국부와 우량 부동산, 기반 시설 등이 미국계 유대 자본가들의 손에 송두리째 넘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한국 금융시장의 문을 활짝 열고 외국계 자본이 먹기 좋은 밥상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IMF를 회상하는 지금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북한의 기습 도발보다 정치계의 잇단 혼란 사태보다 수많은 인명피해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바로 대한민국의 IMF였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국가 부도 사태가 개발도상국에 찾아오는 단순한 경제 과열 혹은 국내 재정부의 무능과 실책 때문에 비롯된 사건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IMF는 정확히 정해진 때에 찾아왔으며 어쩌면 당연히 거쳐야 했던 일종의 수순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순을 용인해준 자들이 바로 김영삼, 김대중. 한국의 IMF는 이 두 대통령과 미국계 엘리트들 사이에 있었던 모종의 거래이자 글로벌 엘리트들에게 한국의 국부를 떠먹여준 일종의 보답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굳어진 몇 가지 정설들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 계획은 미국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반공 정책으로 국가를 이끌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으려 했고 그 배후에 든든한 미국의 지원과 우호적 협력이 있었다. 때문에 한국의 우파는 친미, 좌파는 반미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며 모두가 이 말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우익적 가치를 그 어떤 지도자보다 잘 실현해낸 대통령이었습니다. 경제성장, 부국 강병, 철저한 반공주의 정책 등 그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함께 거론되는 우익 정치 지도자로서 한국 근현대사의 오래도록 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물론 박정희라는 인물을 독재자로만 치부하는 무리들은 박정희가 위인이었다는 정치권의 이러한 정설들을 매우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경제 성장기에 있는 나라는 국민 통제가 반드시 수반되며 그에 따라 강력한 독재 정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국민 통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과 같은 급속도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겨납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면 정말 미국의 원조 덕분에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 공산화 저지를 위해 이승만을 필두로 38선 이남 지역에 친미 정권을 건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산화 저지 정책이 한국의 경제 성장과 직접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엔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훗날 김영삼, 김대중의 등극에는 묘한 인과관계가 성립됩니다. 과거 대통령들 간의 정치적 대립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각인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고정관념들이 정설로 굳어져 있는 역사적 사실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60, 70년대 당시 동북아 정세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라는 인물의 과거 행적과 그의 주변 인맥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어렴풋이 알고만 있던 60, 70년대 한국의 번영,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한미 동맹의 민낯, 특히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그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면 그는 뼛속까지 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카키 마사오,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전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1940년까지 교편에 종사했던 그는 어느 날 교사라는 자신의 본업을 과감히 접고 군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가 전업을 결심하며 처음 입학한 곳은 만주국 육군 군관학교였습니다. 타고난 두뇌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2년 후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편입하게 되고 이후 만주군 장교로 임관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에는 한국 광복군 보병중대 중대장을 시작으로 이후 중령, 사단장, 대장까지 진급하게 됩니다. 박정희를 비판하는 한국의 좌익 역사학계에서는 일본군 출신의 그에게 친일파라는 오명을 갖다 붙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만주군의 주 임무는 만주 지역에 형성된 일본군의 괴뢰 정부를 보호함으로써 중국 공산 정권의 한반도 팽창을 막음과 동시에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주에서 벌어졌던 크고 작은 참변과 소규모 전투들, 특히 일본군이 만주에서 자행했다는 만행들만이 부각되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만주군의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특히 박정희는 만주군 장교 시절부터 한반도 공산화 저지라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좌파 학계의 주장처럼 만약 그가 나라를 저버린 채 친일 활동에만 추징되어 있었다면 그는 광복 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자위대의 장교로 편입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히 대한민국의 광복군 지휘관으로 군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명의 일본인이 거론됩니다. 박정희가 만주에서 복무할 당시 맺어졌던 중요한 인맥입니다. 기시 노부스케. 당시 그는 일본 괴뢰 정부인 만주국에서 최고위 직인 국무원 총리를 지내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박정희는 5.16 혁명이 있던 같은 해 11월 일본을 방문하여 기시 노부스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찬회에서 이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박정희는 만주군 복무 시절을 회상하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고 이어 일본의 메이지 혁명과 자신이 이루어낸 5.16 혁명을 비유하며 기시 노부스케와 두터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절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시 노부스케, 그는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의 외조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시 노부스케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시 동북아 상황은 어땠을까요? 먼저 당시 미국과 일본은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날의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문제를 당시 일본과 미국이라는 두 패권국이 벌이고 있던 때였죠. 1957년부터 시작된 섬유 분쟁, 1976년 컬러 텔레비전을 둘러싼 분쟁, 그리고 철강 분쟁 등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국력은 미국을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고속 성장하는 일본의 폭주에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베트남전 발발은 미국에게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베트남전은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도 했지만 반면 이후 박정희와 미국이 앙숙관계로 돌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은 베트남 참전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군사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베트남 전쟁 철수 결정 등 미군이 베트남에서 손을 떼는 후속 조치 과정을 보면서 박정희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토록 증오하는 공산당과도 손을 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과거 베트남은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1차 베트남 전쟁은 프랑스에 대한 독립전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군이 주도한 베트남 전쟁은 1955년부터입니다. 당시 한국 군대도 파견되어 큰 공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기나긴 시간의 대립 끝에 1975년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 후 4년 뒤 박정희 대통령은 총에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은 유신 독재 정권을 바로잡기 위한 좌경 용공 세력이 김재규를 필두로 벌인 국가 전복 사태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은 그가 이루려던 자주 국방의 꿈,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독자적인 핵투발 수단의 구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미국 CIA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전의 한국은 핵 개발은 엄두도 낼 수 없었으며 그럴 만한 자본도 기술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제 갓 태동하기 시작한 동아시아의 후진국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은 오로지 개발도상국으로 향하려는 열망만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3년 미국의 베트남 철수는 대한민국 지도자의 시선에서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베트남전 철수에 관한 논의는 1970년 7월에 정식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당시 헨리 키신저, 미 법무장관, 윌리엄 로저스 등이 참여한 베트남 참전국 회의에서 베트남 주둔 미군 1만 5천 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당시 이 자리에는 최규하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즉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다는 논의는 베트남 종전 5년 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1971년 미국의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그해 8월 중공을 극비리에 방문하여 저원 라이 총리와 비밀 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72년 2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마오쩌둥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회담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으며 당시 중공은 문화 대혁명을 치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그 이전에도 공산당과 손을 잡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독일 점령하에 있던 유고에서 부패한 민주진영과 손을 끊고 티토의 빨치산을 지원한 것이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특히 당시 남부 베트남군의 부패와 썩을 대로 썩어버린 베트남 월맹 추종파들의 행태는 미국으로 하여금 베트남 전선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바라보던 박정희는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싹트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과 우방 관계에 있는 군사 대국이며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하려는 고마운 나라이긴 하나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동맹국을 저버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공산당과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베트남과 한국은 매우 비슷한 정치적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좁은 땅에서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두 나라. 북쪽은 소련의 괴뢰 정부가 들어서 있고 남쪽은 미군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베트남 전쟁은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공산화 물결을 미군이 베트남이라는 중심 지역에 투입하여 이를 미연에 저지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산화된다면 일본의 일부 지역까지도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든든한 강철 방패와도 같았던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당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의 베트남 철수 결정은 박정희에게는 매우 커다란 위기의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도 언제든지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군이 베트남에서 빠져나간 지 2년 만에 베트남은 붉게 물들게 됩니다. 베트남 철수 논의가 시작될 무렵 박정희가 결심한 것이 바로 자주 국방입니다. 자주적인 힘을 키워 주한 미군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공산당의 남하를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가 반드시 보유하고자 했던 무력 수단이 바로 핵미사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박정희의 자주국방 프로젝트. 그는 이 모든 것을 순탄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겐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우라늄이 필요했습니다. 핵 개발은 차치하더라도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무기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시설과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한국과 비슷한 일을 미리 계획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부터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서독 정부에게도 핵무기 개발을 함께 추진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대개 원전 연료용 전홍축 우라늄의 수출입 과정에서 많은 오차가 생기곤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감시망을 피하고 핵 분열 물질의 5%만 빼돌려 이것을 핵탄두 생산의 기반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독일의 대통령은 하인리 리프케.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치하의 독일 본토에서 주요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일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나치의 협력자라는 오명이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그는 과거 자신들과 같은 추축국으로서 연합군과 싸웠던 일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총리는 사토 에이사쿠. 사토 에이사쿠는 앞서 등장했던 박정희의 만주 인맥이자 절친인 기시 노부스케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어쩌면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이 생각보다 순탄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자주 국방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지원받는 일이었습니다. 한반도 미군 철수로 동아시아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일본과 한국이라는 두 국가. 가뜩이나 당시 일본은 미국과 치열한 무역 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과 싸웠던 패권국임과 동시에 당시 총리였던 사토 에이사쿠와 같은 정치인이야말로 미국과 매우 적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과 절친한 친구인 박정희라는 인물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 한반도 자주 국방을 위한 기술과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자주적 군사력을 갖추게 된다면 38도선 이북의 공산당 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에도 득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의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외교적 노선을 택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려던 자주 국방의 꿈이 한 발 앞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자주적인 무장을 결코 바라지 않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당시 공산 진영이었던 북한도 소련도 아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자세한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